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여서 글 공부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 가족들은 사나흘에 한 번꼴로 굶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꾸만 배가 고프다고 보챘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헌옷을 기워 입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난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힘든 나날이 계속되자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생이란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네. 그러니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지속하다가 늙어 병이라도 들면 꼼짝없이 죽고 말 걸세. 이제라도 내가 멀리 나가 더 나은 방도를 찾아보겠네. 그동안 자네는 길쌈이나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돌봐주겠나?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말씀이 맞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뿐입니다. 서방님께서 계시지 않은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이 가난한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선비는 아내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이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르지 않소.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모두가 더 힘들어질 것이오. 비록 잠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는 것이니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나도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본 후 묵묵히 짐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곧 벼슬아치들의 성품을 하나하나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영향력이 크면서도 청렴하고 명망이 높은 인물이 누구인지 살폈고 특히 그러면서도 권력투쟁에서 곧 밀려날 것 같은 양반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살필 수는 없는 노릇 때문에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마침내 그는 올곧은 성품을 지닌 한 사대부 양반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탐욕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인물이었죠. 다만 너무 청렴한 나머지 주위 사대부들의 시샘을 받아 얼마 안가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드는 양반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를 유심히 관찰한 뒤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그의 신분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신중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선비는 우선 그 집안의 여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봉선이었는데 얼굴은 투박하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힘든 노동에 시달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혼기를 훌쩍 넘긴 터라 시집을 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못난 외모와는 다르게 그녀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묵묵히 해내고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실은 내색 없이 도맡아 하는 등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선비는 처음부터 봉선과의 만남을 우연처럼 꾸몄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던 봉선이 힘들어할 때 선비가 재빠르게 달려가 도와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무거운가 봅니다. 쉬엄쉬엄 하시지요. 선비의 말에 봉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그는 마치 우연처럼 봉선과 마주쳤습니다. 새벽이면 뜰에 나타나 담소를 나누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으면 어느새 나타나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천천히 봉선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했던 그녀도 어느새 선비를 의지하고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얼마 안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비는 비부쟁이가 되어 정식으로 이 집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선비는 비부쟁이가 된 날부터 집안 청소를 맡았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마룻바닥을 닦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으며 장롱 미치며 문틀 사이사이까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대청마루를 닦을 때는 물걸레질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마치 거울처럼 반짝이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 사람들은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말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주인 마님이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졌으나 필요한 약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약방도 이미 문을 닫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선비는 밤늦게 홀로 산을 넘어 약초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어두운 산길은 험난했고 길을 밝혀줄 등불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만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산을 뒤진 끝에 마침내 귀한 약초를 찾아낸 그는 품속 깊이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선과 하인들은 선비의 몰골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곧장 마님이 계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약초를 다려 마님께 드려야 하오. 제발 서둘러 주시오. 그의 다급한 말에 하인들은 서둘러 물을 끓이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약재가 부드럽게 우러나면서 집안에는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약이 완성되자 하인들은 조심스레 마님의 입에 약을 떠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차츰 마님의 숨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님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마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봉선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선비를 흐린 눈으로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봉선이와 혼이 나여 이 집에 들어온 서방 아닌가. 고맙네.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네 덕분이네. 마님이 병에서 회복한 후 대감은 선비가 밤늦은 시간에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하인이, 그것도 온 지 얼마 안 되니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못 배운 이들과는 다르게 약초에 관한 지식까지 겸비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하여 대감은 선비를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헌신적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밤늦게 위험을 감수하고 산을 넘지 않았을 터인데 무엇이 그대를 그리 만들었는가?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주인 어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어찌 작은 몸이오나 은덕을 입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누군가를 모시게 되었다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사옵니다. 더욱이 주인 어른께서는 소인을 신뢰해 주셨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어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였사옵니다. 소인의 노력이 보잘것없다 하나 주인 어른과 이 가문의 평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더 없는 기쁨이옵니다. 대감은 더욱 그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비부쟁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말투에는 단정함과 예의가 배어 있었고 행동에는 학식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대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저렇게 논리정연하면서 예의범절 있게 말하는 것을 보니 단순히 못 배운 자가 절대 아니야. 그는 선비를 유심히 살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가 가진 충성과 지혜가 아까울 정도로 크구나. 이대로 마당이나 쓸며 지내게 하기엔 너무나 아깝다. 글 공부를 하였다 하니 앞으로 가문의 재정과 소작 관리를 맡도록 하거라. 이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자리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그 순간 집안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찮은 비부쟁이였던 그가 이제 가문의 주요 일을 맡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문의 재정과 소작 관리를 맡게 되었고 대감의 신임을 얻으며 점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비는 우선 장부를 정리하며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방치된 장부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빠진 항목을 찾아 기록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이 무리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가문이 적절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직접 마을을 돌며 소작인들의 사정을 듣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그 대신 경작에 힘쓰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의 공정하고 세심한 관리 덕분에 가문 내의 소작농들은 불만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수확량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죠. 그쯤 되자 대감은 그의 수완에 감탄하며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네. 앞으로도 내 옆에서 계속 보좌해 주게. 이제 선비는 단순한 하인이 아닌 가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조정의 권력 투쟁에서 밀려 평안도 감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한동안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린 명성과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고 한양을 떠나 변방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죠. 선비는 조용히 대감의 방을 찾아가 공손히 예를 갖추고 말했습니다. 대감 어른, 실망과 분노가 크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것입니다. 소인이 감히 아뢰옵건대 지금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옳다 사료되옵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조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밀려나야 한단 말이냐. 평안도라니 그 먼 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자 선비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어디에 계시든 충성스러운 자들은 따를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인도 함께 가겠사옵니다. 대감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옵니다. 부디 평정심을 찾으시고 이번 기회를 또 다른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옵소서. 대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선비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가 함께 한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겠지. 평안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될 것이야. 그렇게 선비는 그의 수행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평안도에 도착한 후 선비는 단순한 심부름과 문서 정리부터 맡았죠. 하지만 그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일처리는 곧 주변의 신뢰를 얻었고 중요한 행정 업무를 점차 그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빠르게 평안도의 행정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세금 장부를 다시 정리하며 누락된 항목을 찾아내고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소장료 징수 방식도 개선하여 백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쯤 되자 흉흉하던 민심은 가라앉았고 감사의 평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한양에서 조정으로 복귀하라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평안도를 잘 다스려 평판이 좋아진 그를 다시 중앙관료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권력 투쟁에서 밀려 변방으로 좌천되었던 자신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 없던 대감은 곧바로 선비를 불렀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네. 조정에서 나를 다시 불러들였다네. 하여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 선비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워낙 훌륭하게 다스리셨으니 마땅한 결과이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도 전해지지 않을 리가 없사옵니다. 대감은 크게 웃으며 선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네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네. 내가 평안도에서 명망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자네의 조언과 수완 덕분이었지. 이제 한양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말고 함께 가세나. 소인은 언제나 대감께서 가시는 길을 따를 것이옵니다. 한양에서도 미약하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하지만 그 전에 사또께서는 워낙 청렴하시어 거둔 세금을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장부를 살펴보니 기재하고 남은 돈만 해도 백금 10만 냥 이옵니다. 이를 어찌하려 하시옵니까? 그렇게나 많이 남았단 말인가. 한데 그 많은 돈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에 선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안도의 양반과 백성, 군졸과 아전들에게 들어간 폐해가 많사옵니다. 10만 양 중 5만 양을 이들에게 돌린다면 그들은 대감의 은혜를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양은 소인에게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상품을 사들여 배에 싣고 남쪽으로 가서 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옵니다. 하여 그 돈으로 다시 무기를 구입하여 평양의 방비를 강화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리 하신다면 조정에서의 대감님의 영향력인 한층 커질 것이옵니다. 이 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는 선비의 제안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대의 말이 일리가 있네. 내 그대를 믿고 10만 양을 맡길 테니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게. 선비는 예를 갖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반드시 대감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5만 양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씨앗과 농기구를 지원하여 자립할 기회를 주었고 도로를 정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5만 양은 무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선비는 장사꾼들을 모집하여 중국의 고급 비단과 도자기를 사들이고 그것을 배에 싣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삼남 지역을 돌며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희귀한 물품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한양으로 유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무역을 확장하며 조용히 불을 쌓았지만 매우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죠. 그래서 한양으로 돌아간 대감은 선비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러자 더는 참지 못한 대감이 하인들을 불러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비부쟁이 놈이 감히 나를 속였겠다. 이 때려 죽일 놈이 믿고 맡겼던 5만 양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봉선이의 지아비가 되는 놈을 당장 찾아오거라. 직접 내 손으로 때려 죽이고야 말 테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똥은 엄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바로 봉선이었죠. 대감은 선비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은 물론이고 갖가지 허드렛 일과 위험한 일은 모두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선비를 믿고 그 모진 시련을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서방님이 성공해서 짠 하고 나타날 거라 믿으며 말이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해진 옷을 걸친 선비가 한양에 돌아왔습니다. 딱 봐도 매우 빈곤해 보이는 옷차림과 얼굴이었죠. 봉선은 그가 나타난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서야 이 몰골로 오시면 어찌합니까? 그동안 모진 세월을 견뎠는데 금이 환양은커녕 거짓골이 되어서 나타나시다니 이제 어찌합니까? 아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서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러고 있다가는 대감 어르신한테 맞아 죽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늦고 말았소. 그나저나 나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한 얼굴이구려. 선비는 씁쓸한 표정을 지은 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난 괜찮으니 마님께 뵙기를 청한다고 아뢰주시오. 봉선이 마님께 도망친 줄 알았던 서방이 찾아왔다 말했습니다. 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겠지. 그녀는 선비를 들인 뒤 고민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내가 5만 양을 훔쳐갔다고 하시지만 나는 그렇다고 믿지 않네. 그동안 자네의 덕분에 집안이 무사했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지. 대감께서 평안도에 계실 때 시리에 빠져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지만 너만은 달랐느니라. 너만이 있지 않고 집에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내주었기에 굶는 사람 하나 없이 잘 살았지. 그런 자네가 돈을 훔쳐가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게다가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네. 내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자네가 밤늦게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어 약초를 구해왔던 일을 말이지. 덕분에 나는 목숨을 건졌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러니 너의 공로를 내가 어찌 잊겠으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지만 대감께선 자네가 5만 양을 훔쳐갔다 생각하시어 때려 죽이려 하네. 나조차도 말릴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도 몰래 어서 떠나게나. 그러나 선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태도로 머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대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얼굴로 붉어져 있었고 주먹을 힘껏 쥔 채 노기등등한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내 놈이 나를 우롱하고 거금을 가로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당장 5만 양을 어디에 썼는지 해명해 보거라. 만약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곤장을 쳐서라도 죄를 물을 것이다. 대감의 성난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고 주위에 있던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더니 깨끗한 유생의 의관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대감 앞에 당당히 앉아서 말했죠. 소인은 본래 영남에서 학문을 닦던 유생이옵니다. 대감께서 조정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에서 밀려 평안 감사가 되시리라는 소식을 알게 돼서 먼 길을 돌아 일부러 비부쟁이의 신분으로 대감의 곁을 찾았사옵니다. 처음부터 대감나리의 신임을 얻고 가문의 실정을 익히고자 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대감께 도움이 될 방도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제 살 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인은 대감께서 맡겨주신 5만 양을 미천 삼아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무역을 하였사옵니다. 중국에서는 질 좋은 비단과 도자기, 약재를 사들였으며 이를 다시 일본 상인들에게 넘겨 일본산 귀한 물품으로 교환하였나이다. 또한 삼남지방을 돌며 조선 내의 희귀한 농산물과 특산물을 거래하여 이윤을 남기며 재산을 증식하였사옵니다. 그 과정에서 해적의 위협을 피해 안전한 항로를 개척하고 거래처에 신용을 쌓느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가져간 5만 양에서 곱절이 넘는 12만 양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그중 10만 양으로 대감께 드릴 전답과 집을 마련하였사옵니다. 이 문서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양은 소인의 솜씨로 이익을 낸 것이니 개인의 것으로 두었사옵니다. 그제야 대감은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선비의 논리적인 설명과 치밀한 계획을 들으며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과 중국, 일본을 오가며 신뢰와 상달을 구축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역을 개척해온 과정을 듣자 대감의 마음속에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대는 평범한 자가 아니로구나. 이제야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 정렴하면서도 불을 일구는 법을 아는 자이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신뢰와 지혜로 길을 닦아온 사람이로다. 그는 곧 자세를 고쳐 앉고 한 손으로 선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대의 수완과 충심이 이토록 뛰어난데 어찌 내 곁에서 더 큰 일을 맡기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내 옆에서 함께 하겠는가? 선비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언제나 대감 어르신의 뜻을 받들 것이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선비를 하인으로 보지 않았고 마치 충신처럼 곁에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신임을 얻고 한양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족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간 떨어져 지내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아내와 아이들. 떠날 때 홀로 남겨진 아내의 눈물 어린 얼굴과 배고픔에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고 며칠 후 마침내 아내와 아이들이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곧장 마중을 나갔죠. 10여 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망울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울먹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그녀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께서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대신 이번을 끝으로
다신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겠소.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굶주리고 초라했던 그의 가족들은 이제 따뜻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큰 기와집으로 이사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랜 세월 그를 곁에서 도와준 봉선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동반자이자 충직한 사람이었기에 선비는 그녀를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의 상의 끝에 봉선을 첩으로 삼아 그녀의 신분을 올려주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봉선 역시 깊이 감사를 표하며 더욱 충성을 다했고 두 여인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